Yeah, this is how we start our first session, and the topic of this first session is the state of the art in implant dentistry, as I told you before. And the speakers are Dr. Kyung-An Jo and Dr. Chan Kwong-Chong. They will present. Question and answer time will be after this session, and it will not be after speakers, so as I told before also, just wait till the end of the session for your questions. And now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moderator of the opening session, Professor Wei Ong-Chong. He is currently the head of Chongjung-Mirit Dental Hospital in South Korea. Professor Chung is a past president of MINEC and has been director of Korean Academy of Aesthetic Dentistry.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Professor Wei Ong-Chong.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그 9번째 국제적인 메가잼 심포지움에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저희 그 대한민국의 가장 그 심미적으로 뛰어난 그룹인 내처럴 에스테틱 그룹의 여러 뛰어난 분들을 모시고 제가 마더레이터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 발표자이신 닥터 조경환 선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경환 선생은 조선대학교를 졸업하시고요. 2007년도에는 에스테틱 하모니에 대한 책을 이미 출간하셨고, 2010년도에 도쿄의 그 덴탈 미팅과 그 다음에 그 ICY 월드 콩그레스에서 이미 키노트 스피커로서 발표하시고 여러 가지 학술적인 활동을 왕성히 하고 계십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I'm appreciated Dr. Chung who introduced me. Good afternoon, everyone. Good afternoon. Yeah. 방금 소개받은 조경환입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메가젠 임플란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아는 이 메가젠 임플란트는 조금 전에 그 인사 말씀을 올리신 박강범 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치과 의사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직접 사용함으로써 치과 의사의 그 편리성을 도모하고 또 아울러 예지성 있는 임플란트를 만들고 있는 회사로서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아주 훌륭한 회사이며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 오후의 발표는 그 메가젠 임플란트 개발에 연관된 몇몇 치과 의사들이 소속된 그 저희 한국 치과 의사의 모임 중에 하나인 내추럴 에스테틱 그룹의 회원들이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모임의 회원으로서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내추럴 에스테틱 그룹은 그 자연치의 수복에서부터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임플란트 수복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이 최상의 심리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함께 연구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저희 회원들은 지금 보시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분들 중에 일부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그 심미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접촉하고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 제프 몰리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뭐 여러 가지 그 에스테틱적인 요소들이 있죠. 뭐 마이크로 에스테틱이라든지 마크로 에스테틱, 또 징지발 에스테틱,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안모와 조화로워졌을 때 아주 우리는 이제 좋은 심미적 결과를 얻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에스테틱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면 뭐 치아 특성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투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고 좀 더 큰 범위의 이제 심미적인 치아 단위에서 보면 이제 마크로에스테틱 같은 경우에는 미드라인이라든지 오클루잘 플랜이라든지 또는 그 투스 디스플레이라는 치아가 보여지는 양이라든지 또는 스마일 라인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저희들이 그 말씀드릴 여러 내용 중에서 이런 마크로에스테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특히 정창권 선생님과 정철웅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연자이신 우측에 보이시는 연자분께서는 메가젠 임플란트에서 연관된 제품으로서 OP 파인더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클루잘 플랜을 설정하는 기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이후에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에서 닥터 김광효 선생님께서 징지발 에스테틱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임플란트 파트에서는 제가 상악 전치부에 싱글 임플란트 수복에 있어서 임플란트 위치와 식립 방향이 보철물의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주 매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고 좀 더 광범위한 수복 또는 그 복잡한 임플란트 수복에 대해서는 이동현 선생님께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엔 메가젠 임플란트의 그 애니리치와 애니원의 제작 과정에 전반적으로 참여하신 닥터 이정삼 선생님께서 보철물 제작 과정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오후에 진행될 이 전체 세션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치과 치료를 할 때 환자한테 환자의 그 해부학적인 어떤 그 한계성이라든지 생물학적 그 요소라든지 기능적 요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보철물을 제작을 하지만 열심히 만들어진 보철물을 장착을 하고 환자한테 어떠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환자가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지만 환자의 한마디가 우리를 좌절시키곤 합니다. 예쁘지 않다, 보기 싫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좌절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여러분들의 임상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번갈아서 맛보곤 합니다. 늘 여러분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성공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상당히 괴로워지곤 합니다. 좌측에 보시고 계시는 이 실패 케이스를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의 감에는 아마 남다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모두들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중에 몇몇 선생님들은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케이스를 보면서 저를 상당히 불쌍한 눈으로 보고들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와 의사와의 있었던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아주 이펙트 있는 내용이죠. 이 환자는 이런 그 심미적인 디펙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례의 보철물의 재제작과 2번의 연조직 그라프트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경제적인 보상으로 마쳤습니다. 제가 되게 안쓰러워 보이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다른 병원에서 의뢰된 환자고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런 케이스와 이런 환자와 의사와 관계가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도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본 오리엔티드 임플란트 덴티스트리 때문이다. 과거에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본의 잔존골에 맞추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최종 보초를 만들 때 이런 결과들이 나오곤 하죠. 혹자는 또 탑다운의 개념이 아니고 최종 보철물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무지와 그다음에 게으름 그리고 자만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몇 개의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는 나도 정말 잘한다라고 스스로 자만에 빠지게 되면서 원칙을 무시하고 또 기본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성큼 다가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많은 만나지 않아야 될 케이스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기술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임플란트 포지션을 잘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부학적인 배려와 최종 수복물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에 대한 고려가 앞서 보셨던 그런 나쁜 결과들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요소들이 특히 본의 구조들이 어떻게 임플란트 위치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흔히 일으킬 수 있는 실패를 일으킬 수 있는지 연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치아와 잇몸과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펜 차트나 닥터 로버트 리 등이 제안한 바이오스테릭 컨셉이라든지 또 많은 여러 논문들에서는 연조직과 자연치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절치유대 최후방 부위에서 순면까지 전치부 중절주 순면까지 약 12mm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 또 인사이시브 파필라를 수직이등분했을 때 좌우 견치의 커스 팁이 유지된다라는 이런 그 평균치적인 수치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그 무치약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거나 아니면 치주 질환에 의해서 교합이 붕괴되어 있는 케이스에서 어디에 어떤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치아 위치에 대한 개념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도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치은의 위치, 그다음에 형태, 그리고 자연치아의 위치를 미리 예측해서 그 자리에 임플란트가 위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단과 치료 교육에서 정확한 위치를 자연치아의 위치 또는 목표로 하는 수복물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 있는 우리 상악골은 기본적으로 이런 코니컬 쉐입 형태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치아들이 매립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본의 그 해부학적인 그 환경 자체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임플란트 위치와 식립 방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임플란트를 식립 시에 우리가 임플란트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발치 후 치조골의 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임플란트를 본에 맞춰서 식립을 하다 보면 너무 깊게 또는 너무 코로날적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 너무 순축으로 또는 너무 팔라탈적으로 위치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임플란트 포지션과 식립 방향은 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잔존골에 임플란트를 충분히 매입하고 있지만 보시는 이 사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예측되는 그 보철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깊게 심어진 임플란트는 결국
페리임플란타이티스라든지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 같은 연조직의 불안정성을 유지할 것이고, 사실 무엇보다 우리한테 힘들게 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 핑크 레진이라든지 핑크 포셀이라든지 이런 하이브리드 타입의 보철물을 어떻게 환자 입에 끼워줄 건가가 사실은 환자 의사와 관계에서 가장 힘든 부분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상악골에 기본적으로 이 원추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아는 약간 방사형으로 배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닥터 코키치는 이런 현상을 3급 교합에서 3급 부정 교합에서 외건 휠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아 배열이 이렇게 방사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우리가 조금만 위치를 잘못 시켜서 식립을 하게 되면, 특히 근심이나 원심 쪽으로 조금만 잘못 심게 되면 우리가 그 징지발 에스테틱에서 중요한 요소인 인터덴탈 파필라의 형태를 온전히 만들어낼 수가 어렵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는 이 케이스에서도 중절치와 중절치 사이의 인터덴탈 파필라가 에피칼로 위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심겨져 있는 임플란트 위치가 결국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로 지나가게끔 식립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그 어버트먼트의 디자인에 있어서 연조직을 푸시해서 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 서지컬 테크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파필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원심적으로 조그만 방향의 실패는 여러분들이 인터덴탈 파필라를 만들어낼 수 없는 큰 손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는 치아의 장축 방향과 비교적 유사한 위치에 식립되어져 있을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해부학적인 제약 중에 하나가 에이피칼 쪽에 보이는 본 컨케비티가 되겠습니다. 특히 주로 측절치 부위가 조금 더 중절치보다 더 심한데, 지금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발치 후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더욱더 컨케비티 양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술자는 잔종고를 따라서 식립을 하게 되면 팔라탈로 치우치게 되거나 또는 라비알로 경사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임플란트의 잘못된 위치들이 보철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리적인 손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너무 팔라탈로 식립을 하게 되면 본과 임플란트의 관계는 비록 좋을지 모르지만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의 제작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텅 스페이스를 침범하기 때문에 환자의 이물감을 야기할 것이고요. 파닉의 형태를, 순측의 하파닉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얼마만큼 조직을 푸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너무 팔라탈로 심게 되게 되면 어버트먼트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매우 약한 구조가 만들어져서 순축 방향으로 밀어내는 하악 전치부의 포스에 의해서 프랙처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세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오류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그런 잔종고를 따라서 너무 순축으로 임플란트가 위치되게 되면 지은의 퇴축이라든지 지은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메탈 칼라가 비쳐보이는 문제라든지, 또 한 가지 또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것이 보철물 제작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들이 상당히 최종 보철물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인터덴탈 파필라죠. 그래서 임플란트의 포지션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닥터 스카라나가 비글견에서 실험에서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의 본의 흡수는 임플란트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체에서 임플란트와 임플란트의 거리를 5mm 이상 띄울 수 있는 환경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3mm 이상의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적절한 디자인을 갖는 시스템, 임플란트 시스템, 그리고 어버트먼트 디자인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징지발 프로미넌스입니다. 특히 중절치가 순축으로 크게 라비오 배전된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징지발 프로미넌스가 눈에 띕니다. 여러분도 우측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을 때 이런 형태의 골과 연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징지발 프로미넌스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충분한 본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충분한 두께의 연조직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두께의 본과 충분한 두께의 연조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그런 형태를 유지해주는 어버트먼트의 디자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접목됐을 때 우리는 조화로운 임플란트의 보철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 치료에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포지션이 매우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이런 여러 한계점들을 우리 치과 의사들이 극복하고 조화로운 결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흔히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결혼을 하신 많은 분들은 제가 무슨 뜻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순간의 선택이 순간을 좌우한다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물론 결혼을 했는데 저는 아주 훌륭한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저희 집사람한테 잘 전달이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어쨌든 이제 임플란트의 포지션은 결정된 순간 심미도 좌우가 됩니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치료 전 단계로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단계를 하는 단계, 그리고 실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보철물을 끼우는 단계. 제가 이런 임플란트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보철물을 만들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은 환자와 관계는 대단히 좋습니다. 환자는 미래의 자기의 아름다운 치아만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컨 서저리 2차 수술을 하고 보철물을 만들고 난 순간부터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시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수술 전에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반드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정확하게 설립을 하고 거기에 맞는 스텐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술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원칙은 특히 전치부에서 심미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지성 높고 심미적인 결과의 보철물 제작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어디가 중요하냐, 어느 부위가 가장 필요하냐, 우리가 얻어내야 되느냐. 우리가 보는 징지발 라인 주위의 임플란트 티슈입니다. 충분한 두께의 임플란트 티슈를 얻는 것이 우리가 임플란트 치료에서 보철물을 잘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주위에 충분한 조직을 얻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임플란트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 오늘 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애니원이라든지 애니리치 같은 것들도 이런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 역시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소프티슈 그라프트가 필요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치부 심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임플란트에서는 소프티슈 그라프트가 좀 과도한 표현을 하게 되면 100%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주위에 연조직의 두께가 징지발 높이를 결정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버트먼트 주위에 충분한 두께의 연조직만이 심미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지션과 방향일 것입니다. 이런 포지션과 방향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디자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페이셜로 가 있거나 너무 링규얼로 가 있는 경우에 보철물 제작에 분명한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예지성 있고 심미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링결적으로 치우쳐져 있다 하더라도 심미적인 결과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구조를 갖는 보철물을 만들 수 있도록 임플란트의 위치가 식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본다면 첫 번째는 목표라는 징지발 라인이 어디냐를 먼저 설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가 식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 주위에 충분한 골이 있도록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나 또는 힐드리지에서 골 재생수라든지 또는 적절한 임플란트 포지션을 확보를 해서 본 하우징을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징지발 라인에서 약 3mm 에이피칼 또 약 3mm 팔라탈 쪽에 임플란트 플랫폼이 유지하는 것이 비교적 심미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보철물을 디자인하는 포지션이 될 것이고 해부학적인 제약 때문에 임플란트의 식립 방향을 변경하더라도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플랫폼의 포지션을 가급적 유지한 채로 임플란트의 식립 방향을 바꾸게 된다 그러면 최종 수복물의 디자인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케이스라든지 여러분들 보시는 우측에 보시는 오래전에 발치된 리치에서 최종 수복물의 위치는 임플란트의 위치는 최종 수복물을 기준으로 최종 수복물의 징지발 라인을 기준으로 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식립되어진 임플란트에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보철물의 컨투어를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 치아의 징지발 라인은 치아의 형태에 의해서 결국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징지발 라인이란 것은 프리 징지바의 두께에 의해서 그 높이가 결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CJ 근처에 있는 치아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간혹 브릿지인 경우에 파닉을 제작하게 되는데 자연치와 유사한 것처럼 치아가 치은에서 돌출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치아의 형태를 재현하기 위해서 파닉 역시 치은을 적절하게 가압을 했을 때, 푸시를 가했을 때 심미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임플란트 보철물에서도 잘 매칭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에서는
임플란트 보철물의 컨토어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지발 라인을 결정하는 특정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닥터 후안수의 논문에 의하면 크리티컬 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런 크리티컬 존 밑에 있는 부분을 서브크리티컬 컨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컨토어를 어떻게 재현을 해야 될 것이냐? 잘 아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플랫폼 상방에 모세 혈관의 구조가 자연치에 비해서 훨씬 많은 혈액 양을 블러드 베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커넥티브 티슈층이 훨씬 두꺼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브징지발 컨토어가 언더되거나 약간 플랫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임플란트 주위 조직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지발 라인을 결정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크리티컬 존은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되느냐? 닥터 티드망쿠의 이런 표현들은 아마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묘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연치 CJ와 유사한 형태의 볼륨을 갖는 그런 형태는 연조직이 어디까지 올 것인지를 지도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징지발 라인을 가장 벌키하게 만들고 그 밑에서는 약간 부드러운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터덴탈 파필라에서는 약간 다른 개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덴탈 파필라는 몰더블 티슈입니다.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아마 이런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측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덴탈 파필라는 티슈 서포트를 받는 조직입니다. 조금 더 눌러. 투스 컨택 포인트 보호 아래 티슈 서포트를 받고 있을 때 원래 형태를 유지하는 조직인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컨토를 가지고 서포트를 하게 된다면 파필라는 유지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덴탈 파필라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지지해주는 본 피크, 잔존고리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연조직을 지지해주는 적정한 컨토어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 또 충분한 조직이 전전했을 때 이런 그 아름다운 파필라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린 해부학적인 제약이라든지 임플란트 포지션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두 가지 케이스를 빠른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전에 3유니트 브릿지를 했던 케이스를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플란트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목표로 하는 징지발 라인을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로 한 징지발 라인에서 에이피칼 3mm 또는 팔라탈로 동시에 3mm 정도를 위치시키는 플랫폼 포지션을 결정하고 이런 위치에 잘 식립되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전스 프로파일을 갖는 어버트와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발치후 즉시 식립인데 이 케이스에서 제가 목표로 했던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징지발 프로미넌스와 하이 스캘롭 라인입니다. 우리가 발치후 순축골의 흡수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징지발 아키텍처를 어떻게 재현할 것이냐. 이 역시도
중요한 그 과정 중에 하나는 징지발 프로미넌스를 위해서는 충분한 두께의 연조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충분한 두께의 연조직을 적절한 어버트먼트 컨투어 디자인을 통해서 하이 스캘럽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 과정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위치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는 스텐트를 제작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발치후 즉시 식립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말씀드리면 아주 조심스러운 발치, 주의를 요하는 발치와 적당한 갭 디스턴스, 그리고 소프티슈 그라프트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식립되어지는 임플란트, 예측하는 징지발 라인에서 에피칼로 3mm 정도 더 깊이 식립을 하게 되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고, 동시에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했습니다. 6개월 후에 여러분들은 잘 유지되고 있는 징지발 프레임워크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징지발 프레임워크는 적절한 어버트먼트 컨트롤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철물을 만드는 이 것 중에서 어떻게 언제 만드느냐도 사실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언제 이런 그 어버트먼트 컨트롤링을 하느냐. 보통 많은 선생님들이 연조직의 충분한 성숙을 최소 3개월 정도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케이스에서는 1차 수술 시에 그라프팅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치유는 충분히 성숙되어 있죠. 따라서 그런 그 원칙적인 그 기간보다는 조금 빨리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차 수술 시에 CT 그라프트를 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분한 성숙을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종 보철물의 제작은 역시 원하는 징지발 라인을 설정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크리티컬 컨투어와 서브 징지발 컨투어를, 서브 크리티컬 컨투어를 만들어내고, 연조직을 스컬프팅을 하고, 서브 크리티컬 존과 크리티컬 존을 스컬핑을 하고, 최종 보철물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티컬 존과 서브 크리티컬 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에게 장착되어질 최종 보철물의 형태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스캘러블 형태를 갖는 순축의 형태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의 장축 역시 인사이드 엣지를 침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리트레빌리티를 할 수 있는 스크류 타입을 제작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겁니다. 이건 4년 후의 모습입니다. 처음 목표로 했던 징지발 프로미넌스와 하이 스캘럽 라인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컴빔 CT 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본 하우징과 그다음에 적절한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임플란트 시술에서 원칙적인 기본적인 원칙을 잘 준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최상의 결과를, 심리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오늘 저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선 테크니컬 에듀케이션 센터의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창권 선생님께서 Basis and Application for Aesthetic Restoration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좋은 강의를 보여드릴 것을 기대합니다.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치과 영역에서의 심미보철,
치과 영역의 심의 보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거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심리보철에서 기본과 임상 적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주제를 위해서 제가 오늘 선택한 제목은 체크리스트입니다. 치과 심리보철에서 체크리스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보철물은 기본적으로 기능적인 보철, 기능적인 접근을 통해서 환자가 저작을 할 수 있는 삶의 질을 위해서 저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만족시킨 후에 심미적인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치과적인 보철물은 기능적인 보철과 심미적인 보철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치과 보철물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그거는 최종 결과물에 대한 이미지네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처음 보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할 때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내 수식상에서 우리 병원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환자를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임상에서는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지네이션을 갖는데 이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최종 이미지, 그리고 심미적인 결과에 대한 이미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심미적인 부분에 대한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미적인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저희 치과 영역에서 심미보철은 단순히 치아를 만들므로써, 치아를 봄으로써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형상에서 치아를 봄으로써 세라믹 보철물이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게 실제 구강 내에서 아름답다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최종 심미적인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크게 본다고 하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보철물이 들어간 후에 얼굴과 조화가 될 것인가, 그리고 보철물이 들어간 후에 주변 연조직과 건강하게 밸런스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세라믹 자체가 이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붙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체크리스트인데, 체크리스트는 치과 영역에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그 심장외과나 아니면 항공기 그런 분야들에서 어떤 사고가 많았을 때 그 사고들을 줄였던 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체크리스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심리보철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목적이 뭔가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 에스테틱 체크리스트, 기능적인 부분이 아닌 심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체크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7가지 사항인데, 7가지 사항을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과 조화가 되는 세라믹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렇죠? 세라믹 자체가 아무리 이쁘지만 얼굴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보철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석고상에서 입은 보철물과 환자가 직접 띄워서 입은 보철물은 다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라믹이 아름답게 장착이 됐는데 건강하게 연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것. 우리가 사실 치과 보철물에서 한국에서는 재보철을 할 때 보철물을 뜯고 다시 하는 입장에서 보철물의 색깔이 맞지 않다거나 다른 원인들보다는 실제로 주변 연조직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시 보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미 보철 분야에서는 사실 이 소프트티슈와 이 세라믹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조직이 중요한 이유는 항상 우리가 지금 최종 보철물을 끼웠을 때 그 상황에서 연조직은 나중에 3개월 후에 6개월 후 연조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치부 심미 영역에서는 이 분야를 끈질기게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영역은 세라믹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라믹을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세라믹은 기본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형태와 색, 그러니까 쉐이드와 쉐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 것인가?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사항을 하나하나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보다 보면 징지발 라인의 조화로움, 그 다음에 징지발 컨터, 그 다음 징지발 쉐입과 컬러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인사이드 라인과 엑시스, 그 다음 치아 간의 그 축의 조화, 그리고 치아 간의 크기의 조화, 그리고 세라믹의 정확한 형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소프트 티슈와 세라믹, 자, 얼굴과 세라믹, 세라믹 자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징지발 라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철물이 왔을 때 징지발 라인이 맞지 않는 보철물을 끼고 있거나 구강 내에서는 보철물을 함으로써 징지발 라인을 조화롭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보철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파필라를 포함하여 징지발 라인들을 인접 치아들과 조화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 심의보철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던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징지발 라인이 차이가 나는가? 징지발 라인이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치아가 라비알 쪽으로 튀어나온 치아는 징지바가 퇴축이 올 것이고 리세션이 올 것이고 징지바가 팔라탈 쪽으로 들어와 있는 치아들은 징지바가 짧아질 것입니다. 징지바가 길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치아의 위치나 형태에 의해서 징지바는 라인이 형성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의 유명한 임상가인 닥터 스피어가 한 말이 있습니다. 페이셜 컨트롤을 증가시킨다고 하면 페이셜의 퇴축, 리세션이 올 것이다. 임상적인 보철에서 연관시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컨트롤을 증가시킨다고 하면 징지바는 페이셜 쪽에서는 리세션이 온다는 거죠. 라비알 쪽에서는 리세션이 오게 됩니다. 그걸 일단은 이렇게 임상에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인터프록시말 존에서는 콘토를 증가시키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그 라비알 쪽과 반대죠. 반대의 역할로 코로날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은 파필라가 징지바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주지 않고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파필라는 올라가지가 않고 염증성으로 붓게 됩니다. 염증성으로 병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징지바의 콘터입니다. 죄송한데 물 좀 주시겠어요? 징지바의 콘터입니다. 징지바의 콘터는 우리가 브릿지나 임플란트에서 심미적으로 보이는 것, 자인치아처럼 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징지바의 콘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징지바의 콘터를 개선시켜 줌으로써 환자가 치아를 잃기 전 상태로 콘터를 만들어 줌으로써 훨씬 더 심미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징지바의 콘터를 더 환자가 치아를 잃기 전 상태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렇습니다. 치아를 뽑게 되면 이 뽑은 상태에서 어떤 판틱의 형태를 잘 만들어서 기다리게 되면 이상적인 알베올라 리지를 만들 수가 있고 이상적인 판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축된 알베올라 리지는 수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크라운을 만들게 되면 크라운은 짧아지면서 튀어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치아는 길어지든지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먼저 외과적인 접근 그리고 보철적인 접근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보다 심미적인 콘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과적인 접근입니다. 외과적인 접근에서는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우리가 발치를 하게 되면서 본 그래프트를 하는 게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발치를 하면서 하는 수식입니다. 그리고 이미 힐딩되어 있는 힐드리지에서는 CTG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완성도 있게 심미보철의 심미성을 완성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식들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외과적으로 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 외과적인 처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보철적인 접근 방법인데 이 전 타임에 조경환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틱의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오베이트 판틱이라는 의미 하에서 판틱을 계란 모양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심미적으로 될 거라고 보통 말씀하지만 그거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해당되지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형태의 판틱은 발치를 한 후에 발치를 한 상황에서 판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CT 그래프트를 하거나 아니면 힐드 리지에서는 그런 형태의 판틱보다는 이런 형태의 판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판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판틱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판틱이 판틱처럼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어떤 의미냐? 중요한 건 어떤 형태이냐?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날 징지바를 서포트하기 위한 이런 형태의 징지바를 만들 수 있는 형태, 이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라비알 쪽에 징지바를 컨터를 보다 더 심미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지발 라인과 징지발 컨터가 아름답게 되었고 심미적으로 되었을 때 그러면 모두 다 심미적으로 연조직이 됐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징지바의 쉐입과 컬러입니다. 자,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바이오 타입은 띡 타입입니다. 띡 타입이고 임플란트를 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였고 임플란트를 크라운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징지발 라인, 마지날 징지발 라인 쪽에서 색이 형태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이 좌측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보다 보면 환자는 조금 붉고 조금은 건강하지 못한 색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환자에게 우리가 브러싱을 오랫동안 하라고 하고 브러싱을 강조하더라도 이 징지바는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브러싱의 문제가 아니고 보철물 크라운 컨터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크라운 컨터에 의해서 우리가 징지바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게도 만들 수 있고 나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철물의 컨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인치아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인치아입니다. 이렇게 환자가 크라운 두 개를 끼고 있고 많이 잇몸이 부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어떤 거냐? 이 보철물을 끼는 날 이렇게 잇몸이 징지바가 부어 있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은 이렇게 부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나고 붓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원인을 예측하고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징지바가 부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결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크라운의 형태입니다. 크라운의 형태를 적절히 바꿔줌으로써 징지바의 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징지바는 징지발 라인, 징지발 컨터, 징지발 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크라운 컨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라비알 쪽의 크라운 컨터에 대해서는 여러 임상가들이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많은 말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모든 환자에서 적용될 수 있는 한 가지의 이론은 있지가 않습니다. 심의보철에서 가장 힘든 점은 하나가 우리가 환자에게 똑같이 접근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를 나올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는 뭐냐? 심의보철에서는 환자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치료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심의보철에서는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적으로 가이드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구아타 선생이 소개한 내용으로서 이 치아의 3면 중에 2면이 징지바의 면과 일치를 이루도록 하면 좋다. 이런 가이드를 내세웠습니다. 이거는 이 가이드를 지킨다고 해서 징지바가 무조건 좋아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대로 1차적으로 보철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서 수정을 해 나가면서 최종적인 보철물을 완성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 티슈와 세라믹에 관한 사항을 떠나서 이제 얼굴과 관련되는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철물을 하다 보면 싱글차 2개, 3개, 브릿지, 전치부를 하다 보면 많은 치아를 하게 되는데 전치부 보철물을 하게 될수록 어려운 건 뭐냐면 환자의 얼굴과 조화가 되지 않는 보철물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느끼시겠지만 보철물과 보철물 간에 그 치아들 간의 축과 엑시스와 얼굴의 엑시스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치료할 때는 알 수가 없고 보철을 끼고 나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실제로 임상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환자의 오른쪽에 앉아서 진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의 머리 위에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진료를 할 때 항상 환자의 한쪽에서만 보기 때문에 환자의 얼굴과 조화되는 포지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임상적으로.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진료를 할 때 환자 오른쪽에 서지 않고 환자 배 위에 앉아서 진료를 하는 겁니다. 배 위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환자 정면을 보면서 진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머입니다. 여기서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아 안모와 좋아지지 않는 보철물이 치아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보다 조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의보철을 사실 한국에서는 환자들의 얼굴을 찍거나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주 찍지는 못하지만 정말 치아를 치료할 때 환자의 얼굴을 사진을 찍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환자의 치아들은 제각각 축이 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기를 응용을 해서 우리가 치아를 프레퍼레이션 할 때 어느 부분은 덜 삭제를 하게 되고 어느 부분은 더 삭제를 해서 결과적으로 조금 더 조화로운 치아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치아의 포지션이 틀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얼굴과 조화되는 크라운을 만들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여러 임상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가들이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치아들 간의 축과 얼굴 간의 축이 똑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더라도 하지만 평행적으로 위치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거는 시각적으로 큰 불만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얼굴 축과 조화되는 크라운을 만들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 치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치아들이 아래 입술과 전혀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환자들은 서양은 모르겠지만 동양에서는 환자들이 작은 치아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아를 진료를 할 때 입술을 젖히고 진료를 하기 때문에 치아를 보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작은 치아를 만들거나 심미적인 치아를 만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입술과 조화되지 않는 치아를 만들어 줌으로써 보다 사람들에게 나이가 많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게 보이기 위해서는, 보다 나이가 들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는 입술과 조화되는, 그리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도 입술과 조화되는 보철물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항으로는 치아의 축입니다. 무슨 말이냐? 치아들 간에 우리가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부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철을 할 때, 크라운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정돈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정돈되게 밸런스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시메트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그거를 실제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부자연스러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축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은 치아의 위치를 바꾸지만 크라운은 치아의 형태를 바꿉니다. 치아의 형태를 바꿔줌으로써 보다 더 심미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얼굴 상태도 환자의 외모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치아를 치료함으로써 환자에게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미보철의 매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환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치아들이 제각각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통은 교정을 해야 되겠지만 충치가 심하기 때문에 어차피 근관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해야 됩니다. 그 크라운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접근을 정확하게 심미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고 하면 보다 더 정돈된 느낌의 크라운들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적인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치아들 간의 축을 만들 때 어려운 사항은 뭐냐? 우리는 환자를 생각할 때, 책을 볼 때 2차원적인 면에서 보게 되지만 실제로 환자는 3차원적으로 틀어져 있다는 거죠. 동공선들, 눈과 눈 사이가 틀어져 있고 수직이 틀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춘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밸런스 있게 맞춰줄 것인가, 그거를 목표로 삼아야지 기계적으로 후치적으로 완벽하게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보철물들을 끼울 때, 보철을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에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싱글, 중절치,
치아 크라운 하나 했을 때 왜 인접치아와 틀려 보일 것인가? 왜 인접치아와 틀려 보이는지, 왜 어긋나 보이는지 흔히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입니다. 다른 데서 라미네이트를 했고 환자가 떨어져서 왔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일단 프로비즈널을 끼웠습니다. 프로비즈널을 다이렉트로 끼웠고 기공소에서 세라믹 비닐을 만들어 왔습니다. 일단 색은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색과 표면을 보시지 마시고 그 외에 뭔가 치아가 틀어졌다는 느낌이 느끼십니까? 그 원인은 치아의 축입니다. 중심선을 기초로 해서 11번과 좌측 중절치와 우측 중절치는 대칭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흔히 많기 때문에 치아는 조화가 안 되는 경우가, 뭔가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밸런스를 위한 시메트리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시메트리를 만드는 것이 뭔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메트리를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연스러운 부자연스러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메트리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쿠절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메트리는 중요합니다. 특히 싱글치아에서, 특히 중절치에서는 시메트리가 중요합니다. 측절치는 시메트리가 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절치는 시메트리가 중요합니다. 임상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철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왁싱업을 하였습니다. 이 보철물 왁싱업만 본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치아는 결론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시메트리를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면 더 좋은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미보철에서는 우리가 꼭 포지션이 있습니다. 보철물을 봐야 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 포지션에서만이 그 치아의 뒤틀림이나 포지션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철물을 볼 때는 꼭 절단면, 교환면에서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치아 크기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 측절치와 견치와 소구치, 반대측 측절치, 견치, 소구치가 지르코니아 브릿지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측절치가 중절치에 비해서 너무 커 보이고 치아들 간의 조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프로비즈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를 확인을 하고 파이널을 함으로써 치아 크기간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조화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크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인 크기는 변하지가 않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액츄얼 프로포션보다는 중요한 것은 비주얼 프로포션을 골든 레이쇼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어떤 거냐? 임상에서 가능한 거는 우리가 실제로 가능한 이유는 콘터입니다. 크라운 콘터. 크라운 콘터를 조정함으로써 보다 더 작게 보일 수도 있고 보다 더 넓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치아의 크기를 조정하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항으로 세라믹의 특징입니다. 먼저 쉐이드, 몰폴로지, 텍스처, 인디비주얼 캐릭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쉐이드입니다. 쉐이드에서는 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휴가 중요하지 않는 이유는 휴라는 거는 빨간색, 파란색, 녹색을 말하는 겁니다. 치아가 빨간 치아, 파란 치아, 녹색 치아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는 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으로는 크로마입니다. 크로마는 채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물컵에 우리가 물감을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채도는 증가됩니다. 한 치아에서도 채도는 차이가 나고 크로마는 차이가 나고 치아 간에도 채도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올 세라믹 크라운에서 가장 중요한, 세라믹에서 가장 중요한 명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도, 그레이하다. 이런 문제가 어려운 것은 자연치아와 세라믹의 큰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자연치아는 에나멜은 아무리 두껍더라도 명도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세라믹에서는 두께가 두꺼울수록 명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레이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만이 심미보철을 완성도 있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류 앤 크로마가 중요한데 중요한 것들은 이 하나하나가 아니고 그레데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치는 중절치, 측절치, 견치가 제각각의 조화되는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한 가지 색으로 만들면 부자연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러리 상태입니다. 템포러리 상태이고 판틱 부위에 수술을 한 후에 크라운을 만들었습니다. PFM 크라운입니다. 뭔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들었고, 자, 두 번째 크라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크라운과 두 번째 크라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상황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왜 첫 번째 보철물이 두 번째 보철물에 비해서 더 보기 싫은가? 그 원인은 명도입니다. 명도라는 것은 자인체의 명도보다 보철물의 명도가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더 그레이해졌습니다. 이 경우는 자인체의 명도보다 보철물의 명도가 더 밝기 때문에 환자는 시각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명도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투명도입니다. 투명도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명도는 설명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도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명도가 있는 치아는 색을 관찰할 때 치아의 내면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치아들은 투명도가 있는 치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으로 오팔센스, 플로로에센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명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항은 몰폴로지입니다. 몰폴로지, 쉐입 앤 콘터입니다. 몰폴로지는 쉐입과 여러 가지 비슷한 말이겠지만 제 나름대로 분류하기 쉽게 정리한 걸로는 첫 번째 쉐입, 두 번째 수프라징지발 앤 서브징지발 콘터, 그리고 이머전시 프로파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쉐입입니다. 수프라징지발 콘터, 서브징지발 콘터와 이머전시 프로파일은 오늘 강의 내용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쉐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입, 치아의 쉐입은 참 중요합니다. 치과를 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쉐입을 얼마나 많이 봤을 것인가, 치아를 얼마나 관찰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심미보철의 완성도는 틀려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겠지만 치과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조금 더 세련되게 보이고 코스메틱하게 보일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 앵글입니다. 두 번째 스리 플레인입니다. 라인 앵글이, 보철물은 라인 앵글이 정확히 형성이 돼야만이 단단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의 치아는 전혀 라인 앵글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지 못한 그저 밋밋한 형태의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색도 아름답지가 않지만 형태도 좋지가 않습니다. 프레퍼레이션을 하게 되고 싱글 크라운들을 이맥스 크라운입니다. 크라운을 만들었습니다. 스프린팅 하지 않고 싱글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환자의 경우에 색은 똑같지가 않지만 형태를 개선시켰기 때문에 라인 앵글이 제대로 형성된 보철물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보다 심미적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색을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색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색은 빛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형태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색은 빛이 만드는 거지만 형태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형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3플레인입니다. 자인치아가 봤을 때 자인치아가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치아들은 다 3플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철물도 3플레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의 치료 전과 치료 후입니다. 치아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가 3플레인을 만들어 줌으로써 보다 더 심미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프라징지발, 서브징지발, 콘터,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콘터가 좋을 것인가, 어떤 프로파일이 좋을 것인가, 어떤 서브징지발 콘터가 좋을 것인가 의문이 됩니다. 이 보철물의 콘터가 좋을 것인가, 이 보철물의 콘터가 마음에 드는가, 아니면 이 보철물 형태를 보고 이런 콘터가 옳은 콘터인가,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콘터는 좋은 콘터인지 좋지 않은 콘터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콘터입니다. 좋지 않은 콘터입니다. 중요한 거는 소프트 티슈와 밸런스가 되는 콘터를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콘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텍스처입니다. 텍스처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텍스처.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은 하나하나가 사실은 양이 많은 사항들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제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텍스처는 중요합니다. 텍스처와 러스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는 발칠해서 맹출해서 기능을 하는 치아를 보고 공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보철물들을, 우리가 치료하는 치아들은 이미 구강 내에서 기능을 하고 마모가 되어 있는 치아들입니다. 그거를 흉내내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텍스처와 러스터를 바꿔줌으로써 보다 심리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한 환자에서 2번 보철물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텍스처와 다른 러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텍스처가 많은 게 좋으냐, 러스터가 많은 게 좋으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환자에게 맞는 텍스처와 그 환자에게 맞는 러스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인접 치아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접 자연 치아보다 텍스처를 조금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인접 자연 치아보다 러스터를 조금 더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텍스처와 러스터를 바꿈으로써 느낌은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크라운이고 보철물 끼웠습니다. 여기서 텍스처와 러스터를 조금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른 걸 바꾸진 않았고 텍스처, 러스터를 수정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잘 구분이 안 되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캐릭터입니다. 우리가 이런 캐릭터들은 환자가 많이 갖고 있다 치더라도 우리는 많이 재현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심의보철에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 포인트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표현하지 않고 절제를 하는 것,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에서는 명도를 밝게 갔습니다. 조금 더 밝게 갔습니다. 하지만 캐릭터를 통해서, 이런 화이트한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자연스러운 치아처럼 보여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7가지 중에서 쉐이드, 몰폴로지, 텍스처, 인디비주얼 캐릭터가 세라믹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항,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징지발 라인, 징지발 컨터, 징지발 쉐이프, 컬러, 엑시스, 디멘전, 세라믹, 전반적인 사항, 이 7가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주제입니다. 제가 임상을 할 때, 심의보철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환자가 오게 되면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저 환자가 저런 보철물을 끼고 있을까? 저런 보철물이 왜 환자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진단과 치료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내린 치료 계획대로 과정을 진행합니다. 프로페셔널 과정을 꼭 통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 마음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트라이하고 에러가 생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성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스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결과적으로 저는 하나씩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움들이 쌓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단과 좋은 치료 계획이 짜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내추럴 에스테틱을 위해서 치과 의사가 알아야 될 체크리스트를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Restoration Using OP-Find and Zirconia Process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는데, 참고적으로 저희 정철웅 원장님은 쿠보텍이라는 회사를 맡고 계시면서 이 OP-Find를 개발해서 치과 의사들에게 풀마우스 레스토레이션의 접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치과 의사이자 CEO입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NAG 그룹의 한 식구이면서 메가젠 임플란트에 와 함께 세미나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중국에서 또 유럽에서 이렇게 뵌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이분들하고 함께 멤버인 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신미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열정과 끊임없는 정말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 신미보철에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이 자리에서 발표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된 관계로 스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스킵을 하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풀마우스 임플란트 레스토레이션 using OP Finder and Zirconia Processes가 되겠습니다. 풀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을 할 때 안전된 CR 그리고 버티컬 디멘전, 오클루절 플랜 그리고 투스 포지션과 쉐입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러한 안정된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스테이블한 버티컬 스탑과 유해한 좋지 않은 폴스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오클루절 플랜에 대한 부분인데 측면 레터럴 뷰에서 보면 적절한 오클루절 플랜의 각도가 이러한 유해한 힘을 제거를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고 또 하나 정면에서 우리가 페이셜에서 보면 이러한 오클루절 플랜이 또한 이 심미적인 페이셜 에스테틱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되는 게 이러한 시메트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철을 하면서 이러한 상악의 위치 관계를 교합기로 옮기기 위해서 컨벤셔널 페이스보가 이용이 되었지만 이러한 컨벤셔널 페이스보는 웨이도가 수직적 차이가 있거나 할 때는 교합기로 옮겨질 때 이러한 정상적인 관계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이 컨벤셔널 페이스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스테릭 마운팅을 위한 많은 디바이스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저희들은 오클루절 플랜 파인더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쿠보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쿠보텍이라는 회사는 메가젠 임플란트 회사의 동생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P 파인더라는 시스템은 1, 2, 3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1, 2, 3를 이용을 해서 페이셜 시메트리를 얻은 케이스를 발표를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8개월 전에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 상악에 GBR 사이트와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사이트가 심한 인플라메이션으로 저희 병원으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강 내 소견을 보면 수직 고경이 많이 상실되어 있고 상악에 수직적 수평적 골 흡수가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소견을 보면 이 우측 좌측 사이너스에 3개의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고 우측 사이너스 역시 이 크리스탈로 많이 근접해서 상악에 사이너스 그라프트가 필요한 상태였고 하악의 구치부와 하악의 전치부도 역시 발치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트리트먼트 옵션은 풀덴처를 할 수 있겠고 임플란트 서포티드 오버덴처나 픽스드 레스토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환자에서는 픽스드 레스토레이션 with 세라믹을 이용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트리트먼트 골은 픽스처를 리무브하고 인플라메이션을 제거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GBR과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파이널 지르코니아 프로세시스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서지컬 트리트먼트로서 인플라메이션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3개의 임플란트를 리무브를 하였더니 사이너스의 레트럴 월도 역시 소실이 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본 그라프트를 시행을 하였고 반대편은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레트럴 월이 소실된 관계로 좌측 사이너스는 고어텍스 타이타늄 레인포스드 고어텍스를 이용해서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템포라리 덴처를 사용을 하였고 약 8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식립하였을 때는 아직도 역시 이 호리존탈 수직적 본 그라프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라이트 사이드에는 고어텍스, 레프트 사이드에는 타이타늄 레인포스트 고어텍스를 이용해서 GBR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식립된 후에 소견이고 이것은 세컨드 서저리 직전에 상하악 모든 임플란트가 식립된 방사선 소견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컨드 서저리를 시행을 하였는데 세컨드 서저리는 멤브레인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파셜 티크니스 플랩을 형성을 하고 멤브레인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멤브레인을 제거를 하고 나서 보니까 TR 고어텍스를 썼던 부분에는 충분한 골이 형성된 반면에 고어텍스를 썼던 우측 부분에서는 덴처를 로딩에 의한 것이 때문인지 충분한 골의 양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층 판막을 봉합을 하고 패드에 프리징지발 그라프트를 시행을 하고 힐링 후에 세컨드 THA를 연결을 하였습니다. 프로비전을 만들어 준 다음에 요즘 저희 그룹에서 또 이 세팔로를 이용을 해서 이 버티컬 디멘전이나 소프트 티슈 프로파일에 대한 이 평가를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가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는 양호한 버티컬 디멘전과 이 오클루절 플랜의 각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상악 전치부에 소프트 티슈 서포트가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OP 파인더 이 환자에서 OP 파인더를 사용을 해서 상악의 그런 상태를 교합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OP 파인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OP 파인더에 먼저 미드라인 인디케이터를 장착을 하고 바이트 플레이트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드라인에 맞춰서 구강 내에 위치를 시키고 알라트라고스 라인에 맞춰서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미드라인 인디케이터가 페이셜 미드라인과 일치하게 하고 체득된 바이트는 OP1에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캐스트에서 구치부에 미드라인을 인기를 하고 이 플레이트를 OP2에 위치를 시킵니다. OP1은 H30과 H40 두 높이가 있는데 사용한 높이에 맞춰서 OP2를 조정을 하고 트라구스에서 인사이설 팁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거리를 OP2에 안착을 시키고 상악을 마운팅을 하고 하악을 마운팅을 합니다. 그리고 OP3는 오클루절 플랜에 곡면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킵을 하도록 하고
OP 파인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유레카 R2 게이트에서 OP 파인더를 전시를 하고 있고 CD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환자의 치료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OP1을 이용을 해서 미드라인과 바이트를 체득을 했고, 이 환자의 vertical centric relation은 립 게이지와 마이오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vertical dimension CR을 체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OP2에 OP1에 바이트 플레이트를 위치를 시켜서 상악을 마운팅을 하고 CR 바이트를 이용해서 상하악을 마운팅을 했고 그 다음에 왁스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풀 왁스업을 한 다음에 오클루전 체크를 시행을 하고 이러한 왁스업은 곡면을 부위하기 위해서는 OP3를 사용을 하고 곡면을 부위하지 않을 때는 OP2를 이용을 해서 왁스업을 오클루전 플랜을 형성하면 되겠습니다. 왼쪽은 풀왁스업된 이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것을 스캔을 받아서 이 더블 스캔을 해서 CAD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밀링을 하기 위해서 밀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지르코니아 풀마우스 지르코니아 보철을 하기 위해서 블럭을 밀링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은 센터링 한 후에 소견이고 여기에 핑크 포세린을 빌드업을 하고 스테이닝을 처리를 한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강 내에 델리버리를 했을 때 어떤 새로운 오클루전 또 안정된 오클루전이 형성이 되었고 이 상태의 아이디얼 오클루전 내 어떤 프리머처 컨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환자의 이제 페이셜 에스테틱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라인과 정면과 측면 스마일 라인을 체크를 했을 때 환자도 역시 만족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처음 OP 파인더를 이용을 해서 오클루잘 플랜과 인터퓨필 라인에 대한 어떤 이 일치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하고 나서 이 세팔로레터럴에 대한 이 세팔로메트릭 아날라이시스를 시행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악 전치부에 약간의 서포트가 부족함을 볼 수 있는데 특별한 소견은 보이지 않고 이러한 파이널 풀마우스 레스토레이션은 마지막에 안정된 CR이 역시 CRCO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에서 CRCO 디스크레펀시를 체크를 하고 있고 이 환자의 마지막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후에 파노라마 소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마우스 임플란트를 할 때 오클루잘 플랜 또 다양한 에스테틱에 대한 버티컬 디멘전 또 에스테틱에 대한 평가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어떤 이러한 오클루잘 플랜 파인더가 우리 임상에서 이러한 오클루잘 플랜을 에스테틱한 오클루잘 플랜을 만든다거나 펑셔널 오클루잘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에스테릭, 페이셜 에스테릭도 덴탈 에스테릭을 위해서는 서지컬 트리트먼트도 역시 중요한 내용이지만 레스토레이션에 대한 많은 이해와 또한 공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서저리에 많이 빠져서 살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이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마 이 심미 보철에 대한 파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러한 같은 NAG 멤버들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서저리가 필요한 단계, 또 레스토레이션이 필요한 단계, 그리고 그때 단계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러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제주에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